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 에이튼 테크놀로지스 김태웅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얘기할 주제를 AI와 함께 일하기, 복귀라는 주제로 잡았습니다. 요즘 워낙 챗 GPT가 굉장히 인기인데 이런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AI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얘기를 조금 나누고 싶습니다. 여기서 지금 여러분 많이 계신데 어렸을 때 한 번이라도 태권도 학원을 가보신 분이 있으면 한번 손을 한번 들어주십시오. 저도 가봤으니까 저도 손을 들겠습니다. 꽤 많네요. 그렇다면 제 다음 질문입니다. 혹시 여기서 바둑 학원도 가보신 분 계신가요? 일단은 한번 손을 들어볼까요? 그래도 꽤 많이 제 예상보다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어렸을 때를 생각해보면 태권도 학원만큼이나 자주 가던 곳이 바둑 학원인 것 같아요. 태권도 학원에서는 신체를 단련하고 바둑 학원에서는 뭐 정신을 단련하는 이런 형태였겠죠. 그래서 저는 바둑 학원에서 이제 바둑을 배우고 또 바둑 학원에서 더 바둑을 배우기 위해 책을 구매해서 숙제 같이도 해오고 또 저희 가족은 명절에 사촌이나 이렇게 삼촌끼리 바둑을 두기도 했습니다. 또 이렇게 바둑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저는 신문을 읽을 때 항상 스포츠면 쪽으로 가서 뭐 워낙 유명한 이창호 구단의 대국 소식이나 이세돌 구단의 대국 소식을 보면서 바둑을 보는 일종의 바둑 퀴즈였어요. 근데 뭐 잘 아시겠지만 어렸을 때 이런 하던 것도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잊혀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제 마음속에서 조금씩 차지하는 비중을 줄여가던 바둑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관심을 갖게 된 거는 여기 나와 있는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구글 딥마인드 챌린지였던 것 같아요. 이때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은 행사였거든요. 국가적으로. 신문에서도 많은 보도를 하고요. 또 고등학생인 저도 관심을 많이 가졌지만 그 위에 어른 세대들은 더 많은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생이었는데 이 대국을 한다고 해서 너무 기대가 돼서 계속 소식을 찾아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선생님들도 교무실에서 유튜브로 이걸 찾아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원래는 제 발로 안 가는 교무실을 자진해서 들어가면서 결과를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경기의 결과는 다들 잘 아시다시피 매우 놀라웠습니다. 바로 이세돌 구단이 알파고한테 패배를 했는데요. 이 패배가 굉장히 놀랍게 다가왔던 이유는 언론에서는 다시 이런 말을 했었어요. 비록 AI에게 체스가 진 적은 있지만 바둑의 경우의 수를 거의 우주의 단위까지 치고 했었거든요. 우주에서 나올 법한 경우의 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바둑에서는 인간이 AI에게 지지 힘들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었기 때문에 저에게도 놀랍게 다가온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이 AI가 체스를 넘어서 바둑에서마저 인간을 오버플루했다는 점에서 이 삶에 있어서 굉장히 변환점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였는데요.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저는 이런 변화를 조금 더 크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기존까지의 인공지능을 생각해 본다면 되게 먼 미래에 있었어요. 그리고 만능이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력했던 것 같습니다. 뭐든지 다 할 수 있지만 꽤 멀리 있었던 이미지였다면 이 대국을 계기로 비록 만능은 아닐 수는 있어도 우리 코앞에 와 있는 개념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일을 계기로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을 마음속에 갖고 계속해서 이제 대학에 진학하고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그렇게 인공지능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었던 저는 대학교 때부터 하던 이제 저희 팀과 함께 중고등학생들의 글쓰기를 좀 돕는 어시스턴트 툴을 개발하는 팀을 창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생들의 글쓰기를 돕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글쓰기를 잘 돕지? 하면서 자연스럽게 제 관심과 흘러가는 방향이 인공지능을 향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연히 또 혹은 필연적으로 남들보다 빨리 이런 GPT를 좀 접하게 됩니다. 저희 팀은 아직 GPT에 대해서 아무도 모를 때 이런 GPT를 활용한 제품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리튼 트레이닝이라는 제품인데요. 글쓰기를 하는 데 있어서 저는 되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토론 혹은 반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1대 다 환경에서는 글쓰기에 필요한 토론과 반박을 수행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한 제품은 한
학생들이 글을 쓸 때 AI가 자동으로 질문을 해주고 반박을 해주는 일종의 AI 튜터를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1대 다음 환경 이후에 AI가 1대1로 반박하고 질문을 던지면서 학생들의 생각할 거리를 늘려주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1대 다음 환경 이후에 쓸 수 있다는 점을 인정받아서 CES에서 혁신상을 수상하기도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그리고 모두가 다시 GPT를 아는 챗GPT가 등장하면서 모두에게 오버플로우가 일어나게 되고 저희 팀, 이 팀에게도 오버플로우가 일어나게 됩니다. 기존에 저희 팀은 중고등학생들, 특히 학생들의 글쓰기를 도와주는 팀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글을 쓸 수 있게 도와줄까? 근데 이 이건을 저희가 챗GPT랑 GPT의 발견 이후 모두의 글쓰기를 돕는 형태로 조금씩 확장을 해나가게 됩니다. 학생의 에세이에서 마케터의 광고 문구로 혹은 전자책을 집필하는 사람들의 전자책 초안으로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블로그를 더 쉽게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리튼의 초기 형태가 갖춰지게 되는데요. 이런 생성 AI의 강점을 활용해서 제품을 만들기도 하고 또 생성 AI가 초반에 갖고 있었던 문제인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죠. 요즘 환각현상인데 실제와 다른 정보를 생성한다던가 혹은 시의성이 떨어져서 시의성으로 인해서 실제와 다른 정보가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런 AI 검색과 AI를 결합한 AI 검색 제품도 출시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생성 AI의 편리성을 전달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제는 나아가서 저희가 생산성, 즉 장문과 검색 영역을 넘어가서 라이프스타일 전반적으로 사람들에게 혹은 이제 저희 유저분들에게 이런 편리성을 더 제공하려고 하고 있어요. 유저분들은 나만의 AI 비서에게 오늘의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묻고 또 이제 과제를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과제를 수행하고 또 최근에 이제 저희 캐릭터 챗이라고 해서 AI 캐릭터가 돼야 하는 이런 웹툰, 웹소설 형태의 엔터테인먼트가 있는데 이런 걸 통해서 웹툰과 웹소설 보는 시간을 이제 활용하고 하면서 하루 종일 이렇게 AI로 가득 채우는 라이프 스타일을 조금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도 이렇게 사람들의 24/7을 지원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 이외에도 다른 곳들도 그렇게 하고요. 우리의 삶의 양식들이 많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식으로 변화하는지 생각해보면요. 저는 대표적으로 챗 GPT에게 물어봐가 떠오르더라고요. 어떤 사진을 봤는데 그 사진을 보니까 의자 뒤에 질문하러 가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는 것 같아요. 의자 뒤에 나한테 물어보기 전에 챗 GPT한테 물어봤어? 이렇게 종이를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예전에는 우리가 모르는 게 생기거나 알아야 되는 일들이 있다면 동료 혹은 직장 상사 혹은 선배한테 가서 이거 어떻게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봤다면 이제는 질문을 받는 사람들이 역으로 질문을 던지는 거죠. 나한테 물어보기 전에 챗 GPT한테 물어봤어? 그만큼 챗 GPT 혹은 이런 생성 AI에서 우리가 질문을 하는 것 그리고 그 질문을 함으로써 오는 답변을 받는 거에 굉장히 우리 세대는 자연스러움을 느낍니다. AI에게 물어보는 것이 더 이상하지 않다는 것이죠. 이런 생성 AI에 대해 답변을 얻는 것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시간도 늘어나게 됩니다. 시간이 어떻게 늘어나냐를 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이버 혹은 구글 같은 검색 사이트에서도 이제는 생성 AI를 활용한 검색을 제공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과거에 검색을 할 때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 URL들이 있고 URL들을 일일이 클릭해보면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탐색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정보를 탐색하는 과정이 내가 한 번에 링크를 눌렀을 때 내가 원하는 정보가 나왔다면 정말 좋았겠지만 꼭 그러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정보인 줄 알고 들어봤더니 그 정보가 없는 순간도 있죠. 근데 결정적으로 그런 정보들을 다 모은 다음에 그걸 다시 재조합하는 것도 저희의 역할이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 AI 검색들이 발달하면서 나만을 위한 정보가 빠르게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정보를 AI가 스스로 수합을 해서 나만을 위한 정보로 재탄생을 시켜줍니다. 즉, 나만을 위한 한 가지 정보, 유니크한 정보를 만드는데 생산해내는 비용, 한계 비용이 0에 가깝게 수렴이 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AI 검색을 이용하면 시간을 살 수 있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간이 이렇게 늘어난 지점에서 생각해야 될 부분은 내게 이제 남아있는 시간을 어떻게 재투자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동반되어야 됩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하면 시간을 아낄 수 있을까 고민했다면 이제는 아꼈던 시간을 어떻게 쓸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요 그래프를 보시면 저는 이제 또 대학교에 와 있으니까 대학교를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의 교수님들께서 저에게 과제를 주셨습니다. 이제 글쓰기 과제인데요. 글쓰기 과제를 하다 보면 물론 처음에는 미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딱 과제를 봤더니 생각보다 주제도 글도 생각이 잘 안 나는 지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그 백지 이제 블랭크 페이지 신드롬이라고 해서 백지 공포증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워드에서 커서만 계속 깜빡이는 상황인 거죠. 그렇게 절망의 구렁텅이에 우린 빠졌다가 마감 기한이 다가오면서 결국 우린 글을 작성합니다. 마감 기한 전에 급하게 작성을 하고 조금 다듬고 내게 되죠. 근데 이제 생성 AI가 우리 삶에 들어오게 되면서 우리는 초안까지 작성하는 시간이 매우 짧아졌습니다. 그 말인 즉슨 초안 뒤에 남아있는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그래프에서는 초안을 작성한 이후에 편집하고 이제 완벽하게 다루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저는 우리가 AI가 만들어냈던 초안을 한번 다시 검토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검토하는 과정에서는 이 지점이 우리가 생각하는 창의성의 시작점이 되기도 합니다. 창의력에 대해서 이어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창의력이라고 한다면 다양한 정의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봤습니다. 바로 구현력과 상상력이죠. 상상력이라고 한다면 제 머릿속에서 계속 어떤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될 수도 있겠다, 저렇게 될 수도 있겠다. 구현력은 내 머릿속에 갖고 있는 생각을 실제로 보이는 것처럼 옮기는 능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에는 이 구현력이 창의력이라는 단어에서 차지하는 비중에서 이 구현력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내가 머릿속에 갖고 있는 생각이 얼마나 특이한지 이런 걸 다 떠나서 그거를 그림이나 글 혹은 표현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잘 나타내지 못한다면 그건 제 머릿속의 생각에 불과했던 거거든요. 마치 이 밈처럼 말이죠. 제 머릿속에선 이렇게 화려한 말 그림이지만 제가 그리다 보면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이상 미술 수행평가에서 좋지 못한 점수를 거뒀던 저의 약간 항변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구현력보다는 상상력이 중요해지는 시기가 오게 되었습니다. 내가 머릿속에서 상상한 게 있다면 AI가 구현하는 걸 보조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글도 잘 쓰는 건 물론이고요. 이제 AI로 그린 그림이 미술대회에서 입상하기도 합니다. 내가 어떤 상상을 하고 내 머릿속에 갖고 있는 이런 이미지들을 AI가 구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인 즉슨 창의성의 정의가 기존에는 구현력에 쏠려 있었다면 이제는 상상력으로 조금 이동이 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늘 중요하다고 얘기하던 창의력에서 구현력에서 상상력으로 그 중심이 옮겨가는 과정에서 사회에서 중요시 여기는 능력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여기까지 이야기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에게는 시간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상상력에 대해서 조금 더 요구되는 사회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사회에서 그리고 우리 옆을 둘러볼까요? 이제 우리가 오버플로우 하려면 AI 시대 한가운데서 오버플로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그거를 바둑 퀴즈이기 때문에 바둑에서 힌트를 찾았어요. 이제 바둑에는 복기라는 게 있습니다. 복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바둑을 이제 두고 나서 이 한 번 두고 난 바둑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형태예요. 왜 이렇게 뒀지? 왜 이렇게 뒀지? 하면서 하나씩 그 수들을 점검해보는 행위입니다. 근데 이 복기라는 행위는 보통 경기가 끝난 뒤에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복기는 바둑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끝에 위치해 있는 과정입니다. 내가 경기에 이겼다면 왜 이렇게 뒀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경기에서 졌다면 왜 졌는지를 찾는 과정인 거죠. 근데 너무나도 요즘은 많이 쓰이는 말이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복귀는 바둑 경기의 끝이지만 시작이기도 합니다. 바로 다음 경기의 시작을 의미하는 건데요. 내가 당시 전 경기에서 했던 실수를 다음 경기에서 반복하지 않고 내가 졌던 논리 혹은 내가 이겼던 논리, 상대방의 논리를 파악하면서 그것들을 이제 다음 대국에 적용하는 것이 복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복귀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우리가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고 상상력을, 창의력을 늘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세돌 구단이 4국에서 알파고를 이겼을 때 그 가장 화제가 됐던 수는 78수였어요. 178수였는데 이 78수는 뒤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0.007%의 확률을 뚫고 주어진 수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반인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상상력의 넥스트 레벨 혹은 창의력이 있는 수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수를 뒀을 때 오늘의 주제였던 오버플로우가 굉장히 연상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알파고와의 대국을 담은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알파고가 78수 이후에 혼선을 겪어서 이상한 지점에 착수를 합니다. 그 착수하는 걸 보고 이세돌 구단은 되게 당황한 표정을 짓는 한편 뒤에 있는 엔지니어들의 장면을 보여주는데요. 그 엔지니어가 이렇게 말해요. It searched so deeply, it has lost itself. 오늘의 주제인 오버플로우가 딱 연상되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이세돌 구단의 78수처럼 창의성 넘치는 수, 그 수를 두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때 우리는 복귀를 떠올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성 AI가 나오고 누구나 코딩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됐죠. 비개발자도 챗GPT에게 물어보고 이제 코딩을 돌리면 조금만 몇 번이나 물어보면 원하는 프로그래밍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리콘밸리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발자들이 실제로 코딩을 못한다, 신입 개발자들이 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점에서 우리가 실리콘밸리에서 혹은 우리 사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코딩을 할 수 있는 그런 구현력 물론 중요하고 하지만 그 구현력이 바탕이 되는 사고력 그리고 왜 이렇게 코딩을 해야 했는지 그리고 이 코딩들에서 더 나은 조합이나 혹은 더 나은 결과물을 만들 수 없을지 생각하는 창의력이 필요하다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AI에서 내가 원하는 답변을 얻었을 때 그거를 단순히 합친다고 결과물은 나올 수 있지만 그거에 대한 답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둑에서는 이런 움직임이 있었다고 해요. 인공지능과 같은 수를 놓는 게 좋은 수니까 인공지능과 비슷한 바둑을 두려고 했던 거죠. 근데 현재 세계 랭킹 1위이자 인공지능과 가장 일치율이 높은 바둑 기사라서 신공지능이라도 불리기도 하는 이 신진서 구단은 이런 말을 했어요. AI를 신처럼 떠받드는 거를 제일 안 좋아한다. 그 이유가 이제 인공지능의 수를 이해하려고 해야지 떠받들다 보면 플러스가 적을 수밖에 없다 라고 하더라고요. 누구나 코딩을 할 수 있고 누구나 이제 구현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시대에서 우리는 AI와 이제 계속 함께 일해 나가야 되는데요. AI는 우리의 구현력을 많이 도와줍니다. 하지만 그 구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와 그 구현된 것들을 되돌아보고 그 AI가 구현된 지점에서 우리가 새로운 생각을 출발시키는 건 또 다른 이슈인 것 같아요. 신진서 구단도 그랬고 이런 창의성이 나오는 지점들 우리가 오늘 얘기했던 이런 AI 시대 때 우리가 번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리고 나아가서 이 번 시간들에서 복귀를 하는 과정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오늘 조금 얘기를 해봤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귀는 바둑에서 끝이자 시작이거든요. 그러면 거꾸로 제가 이제 복귀를 AI와
함께 일하는 시대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거꾸로 마찬가지로 복귀는 AI와 함께 일할 때 AI가 준 답변을 확인해보는 끝의 과정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내가 나만의 생각을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작점이기도 하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AI 시대 때 앞으로 살아갈 저와 여러분들이 잘 살아가려면 이런 복귀가 중요하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